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의 엄마가 되는 막달 임산부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여지껏 살면서 느낀 게 인연이 될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고 안 될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운명 같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 가족에 대해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저보다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남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목소리는 어떠셨는지, 키는 크셨는지, 작으셨는지, 머리는 짧으셨는지, 기셨는지, 마르셨는지, 그 품은 따뜻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저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그 품이 어땠는지 상상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시고 저와 남동생은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건축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일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할머니께 듣기로는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셨는지 어머니의 마지막도 보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저희를 정말 열심히 키우셨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기억은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그게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와 동생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오시는 것 말이죠. 덕분에 하고 싶은 것도 고민 없이 할 수 있었고, 할머니께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지만, 제 가슴 한쪽에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말을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6살 때 할머니가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이번에도 1달 만에 집에 들어왔잖아.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애들은 잘 지냈죠? 이번에도 얼마 못 보고 가야겠네요. 애들이야 뭐 잘 지내지. 너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애들도 자주 보고 집에도 오래 있고 좀 그래. 돈 많이 벌어준다고 그게 부모가 아니야. 네, 알아요. 그래도 엄마 없이 크는 거 티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하면 그 공간이 좀 채워질까 해서요. 아휴, 누가 그 마음을 모르니. 참 예쁜 아이였는데. 형규 그거 낳다가 그렇게 되었을 때 밖에 있던 내가 얼마나 놀랐으면 기절까지 했겠어. 그래서 나도 더 형규랑 형은이 열심히 키우는 거고. 그전엔 그냥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낳다가 그렇게 되었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배신감도 들고 마음이 복잡했죠. 6살이던 저는 그 마음을 숨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엄마가 형규를 낳다가 죽었어요? 형은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날 베개가 다 젖을 때까지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에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냥 모든 게 서러웠습니다. 동생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뭔가 억울한 기분도 들었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동생이 미워 보였습니다. 그땐 너무 어렸기에 미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속으로 동생이 싫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7살이 되어 친구들하고의 교류도 많아지고 감정 표현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빼앗기도 하고 밥 먹을 때 동생 식판에 있는 맛있는 반찬 제가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동생이 아끼는 장난감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렸지만 어머니의 죽음이 동생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컸습니다. 그렇게 맨날 동생을 괴롭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세뇌가 되었더라고요. 나는 정말 동생이 밉고 싫다고요. 처음엔 투정처럼 시작한 행동이 나중엔 그 마음이 커져 진심으로 동생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약한 행동은 그 이후로도 쭉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건 할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달래보기도 하시고 혼도 내보시고 손들고 있으라고 벌도 주셨습니다. 한숨도 많이 쉬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웬만하면 잘 쉬지를 않으셨는데 제가 7살 여름방학 때 휴가를 내시고는
가족끼리 수영장 있는 호텔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또 놀이동산도 갔고요. 아마 더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준다면 제 행동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저희랑 시간을 보내주셨는지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네요.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동생을 괴롭힌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동생의 기질이 그랬던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동생은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부끄럼도 많고 말수도 적은 내성적인 아이였죠. 또 동생이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보다 덩치도 한참 작았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갑자기 훌쩍 커서 지금은 180cm가 넘는 거구가 되었지만요. 아무튼 애가 작고 겁도 많고 수줍음도 많으니까 주변에서 애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야 다 같이 친한 분위기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한 5학년쯤부터 동생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6학년이었고 동생이랑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한 층만 내려가면 동생 반이었을 만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동생을 보러 동생 반에 간다거나 동생이랑 같이 등하교를 한다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최영규, 너 학교에서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죽는다. 왜, 누나? 그건 내 맘이지. 그냥 싫거든. 하지 마. 알겠어? 응.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맨날 집에서도 보는데 학교에서도 봐야 하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동생이 3학년 되고부터는 따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쳐도 동생은 쪼르르 제 갈 길 가버렸고요. 그렇게 저희는 학교에서 생판 모르는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매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저랑 친한 친구들 한두 명이 다였죠. 그런데 동생이 5학년, 제가 6학년 된 지 얼마 안 된 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고 친구들하고 교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까지 10분도 채 남지 않았었죠. 그때 갑자기 앞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으앙, 누나! 교실에 모여있던 복도를 지나가던 애들이 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동생이더라고요. 그런데 동생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고 옷은 흙먼지가 가득하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가 뒤섞여서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왜 이래? 누가 그랬어? 그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고 미운 마음이고 뭐고 그런 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고 그 순간엔 그저 화만 잔뜩 났습니다. 대체 누가 내 동생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건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우리 반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나 괴롭혀. 저는 동생 데리고 바로 동생 반으로 갔습니다. 화나는 감정을 참기엔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누가 내 동생 괴롭혔어? 제가 동생 반 들어가서 호통을 치니까 반 애들이 힐끔힐끔 한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곳엔 남자애들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가만 보더니 낄낄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최영규, 너 일름 보냐? 누나한테 가서 일렀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 유도부였습니다. 나름 지역대회에서 우승도 한 적 있는 아이였습니다. 제 동생 괴롭힌 남자애들 셋이 낄낄거리는 거 보고는 그냥 쟤네 잡아뜨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으아 하고 소리 지르며 달려갔고 눈 깜짝할 새에 남자애들 셋을 순서대로 단숨에 들어 잡아뜨렸습니다. 야, 니네 다시 한 번 더 내 동생 괴롭히면 죽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반 애들, 구경 온 애들, 그리고 동생까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때 딩동댕하고 종이 쳤고 선생님이 곧장 들어오셨고 저와 동생, 남자애들 셋까지 교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동생 옆을 꼭 지키고 있었고요. 동생은 그동안 괴롭힘 당한 내용들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녀석들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실수인 척 발 걸어서 넘어뜨린 게 여러 번이고 동생 사물함에 쓰레기 가득 채워놓고 사실도 아닌 말 지어내면서 모욕감을 주었더라고요. 동생은 용기가 없으니 한번 대들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저를 찾아온 그날은 그 남자애들이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최영규, 너 엄마 없다며? 할머니랑 산다며? 에휴, 엄마도 없냐? 동생이 그건 정말 도를 넘은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소리를 높였답니다. 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니 이 남자애들이 어쭈 하면서 동생 머리를 한 대 때렸고 동생이 반격하려고 덤볐다가 남자애들 셋이 모여 동생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교무실 끌려가면서 동생들 잡아뜨렸다고 혼나는 거 아닌가. 괜히 그랬나 살짝 후회했는데 동생이 당한 일 들으니까 전혀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혼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조금 지나고서 할머니가 오셨고 곧 그 남자애들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남자애들 부모님은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그 남자애들이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벌로 교내 봉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체육 선생님한테만 조금 꾸중을 듣긴 했지만 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동생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야, 울지 마. 그리고 너는 바보냐? 그걸 왜 당하고만 있어? 나는 누나처럼 힘이 세지 않으니까. 그럼 나한테 걔네 혼내달라고 왜 말 안 했어? 누나가 학교에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해서. 넌 진짜 바보다, 바보. 그날 이후 저는 동생이랑 등하교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 선생님한테 가서 제 동생 유도 알려달라고 했죠. 동생은 유도하는 게 아플 것 같아서 무섭다고 했지만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랑 같이 대회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생 하나 둘 챙기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그때부터 들더라고요. 제가 맨날 괴롭히니까 다른 친구들도 얘를 괴롭히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말을 안 했을까 싶고 또 그 괴롭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찾아왔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생이 엄마 얘기를 하고 못 참았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1년 좀 넘게 어머니의 손길을 받았다지만 동생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발끈을 했다는 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동생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생은 그때부터 제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되면 동생이 따라서 중학생이 되고 그럼 또 제가 중학교도 안내해주고 선배로서 중학생 생활도 알려주고 그러다 고등학생 되면 동생이 또 1년 뒤에 따라오니 동생한테 너 참 누나 잘 뒀다 한 적이 여러 번이죠. 초중고를 내내 동생이랑 꼭 붙어 다니니 고등학생 되어서는 어느새 우애 좋은 남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그렇게 괴롭혔던 누나가 맞는지 고등학생 시절 저는 동생을 끔찍하게도 아꼈습니다. 최영규, 너도 오늘부터 시험 시작이지? 너 또 저번처럼 친구들한테 노트 빌려주고 잃어버리지 말고 네 거 잘 챙겨라. 아니, 그냥 아예 빌려주지를 마. 어떻게 그래 누나, 빌려달라고 하는데. 야, 뭐하러 빌려주냐고 그걸.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시험 당일날 노트 빌려가고 그러지. 누나도 공부 못하잖아. 너 죽을래?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거는 힘쓰는 것밖에 없던 저와는 다르게 동생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 가르치고 그 사이 덩치도 많이 자란 덕에 자신감은 올라갔지만 내성적인 성격은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친구들이 조금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많이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쟤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했지만 자기는 괜찮다고 하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냅뒀습니다. 혹여나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지켜주면 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대신 싸워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체구는 작고 말랐지만 어릴 때부터 힘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유치원생 때부터 태권도를 하다가 초등학생 때는 유도부를 했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육상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권투와 주짓수를 취미로 배우다가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체대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공부도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길래 안 되는 머리 쥐어짜가며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체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1년 뒤 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손주 둘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다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고 동생은 군대에 갔습니다. 야, 누가 너 괴롭히면 누나 체대 다닌다고 해. 아, 아니다. 그냥 주짓수 선수라고 해라. 그럼 무서워서 못 건드릴걸? 아니다, 아니야. 그냥 전화를 해. 내가 내 동기 남자애들 싹 끌고 갈 테니까. 근데 가면 전화할 수 있나? 아, 몰라. 그냥 해. 괴롭히는 것들 아주 다 내가 손봐줄라니까. 누나, 내가 무슨 애야? 애지 그럼. 어휴, 이런 바보가 무슨 군대에 간다고. 제발 가서 맞지만 말아라, 응? 네네, 알겠습니다. 동생이 군대 가고 한 일주일은 걱정이 돼서 잠도 잘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동생은 군대에서 예쁨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군대 생활은 다행히 잘 지나갔습니다. 동생은 제대하고 바로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 동생도 이제 군대까지 다녀온 완전한 성인이니 이제 내가 더 걱정할 건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복학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랑 저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누나, 저 휴학하려고요. 뭐, 휴학? 야, 너 이제 곧 3학년이야. 근데 뭔 휴학?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싶고, 이때 아니면 언제 휴학해보나 싶고. 뭐야, 그게.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딨어. 너 학교 다니는 거 재밌다며. 수석 졸업해서 나중에 대기업 갈 거라고 큰 소리 쳤잖아. 그땐 그랬고, 지금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이게 누굴 속이려고. 너 솔직히 말해. 그게, 그, 장사해볼까 하고. 장사? 무슨 장사? 그건 차차 찾아봐야지. 너 알바라도 한번 해본 적 있어? 너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디서 뭘 팔 건지는 생각해 봤어? 월세는 얼마나 나갈지, 카드 수수료는 얼마일지,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봤냐고. 너 어디서 이상한 물 들어와서 괜한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공부가 딱이야. 그러니까 그냥 학교나 다녀. 알겠어? 내 인생이야. 그러니까 누나 말고 내가 결정해. 살다 살다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얘가 정말 무슨 생각이 있나 싶기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이상한 것들을 만나 이상한 물이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 애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안 하던 외박을 하지 않나? 갑자기 옷이나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학교 수업에 지각 한 번 한 적 없던 애인데 수업 지각한 적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동생한테 헛바람을 분 게 분명했고요. 제가 그렇게 휴학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동생은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젊었으니 사랑에 눈멀기에 충분했고 다 한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도 분명 후회하고 다시 정신을 차릴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동생은 정신을 더 못 차리더군요.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야, 너 착착해라.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네가 뭐가 있는데 돈이 있냐, 직업이 있냐, 집이 있냐? 그래서 식은 나중에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려고. 나 지금 여자친구 정말 사랑해. 혼인신고하고 둘이 돈 모아서 작은 식당 하나 차려보려고. 식당 차리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지 알아? 아버지가 내 대학 등록금 빌려주신댔어. 통화로 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출 조금 보태서 시작해보려고. 홀렸네. 이거 완전 단단히 홀렸어. 동생은 정말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벌이려는 것처럼 확신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 바보가 될 수 있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도 한숨을 푹푹 쉬시며 가슴을 치셨죠. 동생은 혼인신고 하기 전에 자기 여자친구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 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자 하고 나갔더랬죠. 그런데 이거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고요. 밥 먹고 차 마시는 고작 2시간이었는데 제 눈에는 그 성격이 다 보이더군요. 눈웃음 살살 치면서 동생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며 등골 빼먹을 상이었습니다. 그때 동생을 때려잡아서라도 이 결혼을 말려야 했는데 동생이 정말 사랑한다니까. 동생 말대로 이건 동생 인생이니까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말리지 않기로 했죠. 저는 그 순간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 동생은 혼인신고를 했고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별로인 곳에 작은 식당을 열었죠. 일본식 돈가스가 유행을 할 거라며 일본에 몇 번 오가더니 돈가스와 덮밥 등을 파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별 탈 없이 오픈하고 운영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동생이 정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줄 알았고요. 그 내막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맘때 제가 첫 학교를 배정받고 체육교사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동생한테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할머니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 여자친구랑 살림 차리고 가게 열고 집에 통 안 오던 애였습니다.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생각했죠.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그랬기에 갑작스러운 동생의 방문은 저와 할머니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생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푸석푸석한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었고 반짝이던 눈빛도 빛을 잃어 다 죽어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곧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누나, 어떡해요? 여자친구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생 이름으로 큰 빚을 지고 집에 있는 가게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도망갔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지 동생은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같이 살게 되고 집은 여기였자, 가게는 여기여더라, 은행엔 이날 가자, 여기 사인해라, 다 혼자 결정하더라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잘 알아봤겠거니 하고 시키는 대로 했거든. 그런데 집안일도 안 하고 가게 일도 안 돕고 돈은 어디서 나는 건지 자꾸 명품 같은 걸 사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냥 나는 속은 거야 여기에. 그런데 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오늘 경찰서 가서 별짓을 다 하는데 결혼은 한 게 맞냐고 하더라.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등본 떼어봤는데 없어. 그 사람이 없어. 내 집에 사는 사람이 나 혼자야. 구청 가서 확인했는데 내가 결혼한 적이 없대. 혼인신고를 안 했대. 그리고 결혼 생활 하는 동안 내 이름으로 진 빚이 엄청 많더라. 누나, 나 정말 홀린 걸까? 멍한 검은 눈동자의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펑펑 울면서 동생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 등신, 이 멍청이 하면서 죄 없는 동생에게 그랬습니다. 사실 그 말은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말릴걸. 그때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 못 만나게 할 걸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에겐 또 한 번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후 동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좋게 웃는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락호락해 보이는 행동까지 싹 달라져 아주 냉철하고 냉정하게 바뀌었습니다. 동생은 웃지 않았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만 했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나고 혼자 가게에서 일만 하며 3년 만에 그 큰 빚을 혼자 다 갚았습니다. 그런 동생이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저럴까 싶었고 예전에 싱글벙글 웃던 동생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 동생처럼 당하고 사는 혹은 따돌림 당하는 애들만 보면 제 동생을 보는 듯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애들 체육을 가르치면서 혹시나 반에서 소외되는 애들이 있으면 일부러 더 챙겨주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검진받으러 갈 일이 있어서 반차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2학년 애들이 학교 마치고 하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5학년 담임하고 있을 때라 그렇게 작은 애들이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총총총 학교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귀여워서 한참 보고 있는데 앞질러 가는 친구들 뒤로 하나이가 낑낑거리며 가방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애의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기우뚱거리기를 반복하더니 뒤로 넘어질 뻔하고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앞으로 한 발 한 발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또 한 번 넘어지려 하는 아이의 가방을 얼른 가서 제가 잡았습니다. 괜찮니? 휴, 감사합니다. 가방이 엄청 무겁네. 뭐야? 뭐가 든 건지 물어봐도 될까? 아, 우유요. 가방이 정말 엄청 무거웠습니다. 이 가방에 든 게 전부 우유라니. 혹시 친구들이 못된 짓을 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유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우유는 학교에서 먹어야 하잖아. 혹시 친구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들이 줬어요. 저희 엄마가 우유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안 먹고 나눠준 거예요. 아차했습니다. 오해를 한 게 미안해서 저는 그 아이의 집까지 가방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조그마한 애가 어찌 그리 생각도 깊고 착한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가는 길 엄청 힘들어요.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데. 그럼 너 이 가방 혼자 들고 갈 수 있어? 그건, 자, 가자. 오늘따라 친구들이 우유를 너무 많이 줬다는 둥, 학교에서 좀 놓고 올 걸 자기가 욕심을 부린 것 같다는 둥에 귀여운 변명을 들으며 아이의 가방을 짊어지고 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험하다는 말, 그냥 예의상 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험하긴 하더라고요. 학교 후문에 나 있는 높다란 언덕을 하나 지난 후 또다시 펼쳐진 아까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를 끝없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로처럼 펼쳐진 골목골목을 들어갔다 마주한 아이의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4층이었죠. 나름 체육 선생님인데 이 정도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가쁜 숨을 꾹꾹 누르며 아이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이 길이 마냥 익숙한지 나풀나풀 나비처럼 뛰어 올라갔죠. 아이가 집 문을 열었고 집안에선 아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환이 왔니? 그런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안에서 뭘 하고 계시나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깁스한 다리를 쩔뚝거리며 말이죠. 누구?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진환이 학교 체육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그게 진환이가 가방에 우유를 잔뜩 챙겨서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제가 대신 들어줬어요. 저는 우유가 가득 든 가방을 집 안쪽에 조심스럽게 두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가방을 열어보고 그 안을 가득 채운 우유에 입을 쩍 벌리셨습니다. 어머, 오늘은 더 많네? 진환아, 엄마 우유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된다니까 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우유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야 엄마 다리가 빨리 낫지. 아이의 말에 아이 엄마도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곧 엄마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무거우셨을 텐데. 오시는 길도 험했죠? 시간 되시면 들어와서 목이라도 축이고 가세요. 저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보이는 집, 작은 공간. 하지만 가지런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화장실에 가서 손 발을 닦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야무지게 잘 키웠는지 또 한 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 다시 보니 상당히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제 또래 정도? 그때 제 친구들이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네 어쩌네 할 때였으니 아이 엄마는 20대 초중반에 아이를 낳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구나 생각하며 집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와 아이 엄마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TV 앞에 놓여진 작은 액자들을 보는데 모두 아이와 아이 엄마만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걸 눈치껏 알 수 있었습니다. 차는 입에 맞으세요? 제가 손님 대접이 너무 오랜만이라. 아, 네, 맛있네요. 무슨 차예요? 국화차예요. 한절기에 좋다고 옛날에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어요. 우와, 처음 먹어보는데 신기하네요. 정말 맛이 좋아요. 그런데 다리는 다치신 거예요? 아, 네. 일하다가 발목 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일도 못하고 병원비만 나가니 답답하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요. 아이의 엄마가 슬픈 눈으로 얘기했다가 멋쩍은 듯 호호 웃었습니다. 덩달아 멋쩍어진 저는 국화차를 들이키다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급하게 인사드리고 후다닥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달리고 또 달렸죠. 그런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혼자 아이 키우기도 벅찰 텐데 다리까지 다쳐 일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 착한 아이가 제 동생과 겹쳐 보여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라는 신분을 약간 빌려 그리고 국화차도 얻어먹었기에 답례를 하러 다시 한번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퇴근하고 거기까지 가니 벌써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사온 영양제라도 전해드리자 싶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선생님! 집에서 맛있는 밥 냄새가 폴폴 나고 있었고 아이가 밥상으로 수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아이의 엄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아, 지난번에 대접받은 게 감사해서 이것 좀 사왔어요. 어머, 뭐 이런 걸. 그냥 영양제인데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차린 건 없지만. 아, 어제 사둔 고기가 있는데 들어와서 잠깐만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제가 괜찮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이의 엄마는 다리를 절뚝이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에 이끌려 어느새 밥상에 앉게 되었죠. 괜히 고생을 시키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며 기다리는데 아이 엄마가 큰 그릇에 불고기를 가득 담아 내오더라고요. 참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가운데 놓인 불고기 옆으로 시금치와 콩나물 무침이 있었고 모양이 예쁜 달걀말이도 보였고 참깨를 올린 김치볶음, 아이가 좋아해서 직접 만들었다는 맵지 않은 깻잎 장아찌, 그리고 맑은 콩나물국까지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서 차린 저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와, 밥상에 정성이 가득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일 다닐 때는 진언니한테 저녁을 이렇게 못 차려줘서 요즘은 집에 있으니까 신경 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진언니 덕분에 맛있는 밥 얻어먹네요. 저희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먹게 된 국화차는 그때만큼이나 따뜻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다리는 언제쯤 괜찮아진대요? 글쎄요, 한 달 내외로 깁스를 풀 것 같다고는 했는데 재활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빨리 회복될 거라고. 맞아요. 재활이 정말 중요하죠. 에휴, 그런데 저는 일도 해야 하고 재활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깁스 풀면 바로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실 텐데. 아이의 엄마는 그러게요 하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체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재활이 정말 중요하니 꼭 하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 저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시선이 TV 앞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제 시선이 사진에 닿자 아이 엄마가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아, 진환이 아빠가 없어요. 아, 그래서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랑 너무 닮아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유, 뭘요. 이미 8년은 된 얘긴데요. 8년이면, 네, 진환이 낳고 바로 헤어졌어요. 아니, 쫓겨난 거죠. 저보다 10살이나 많아서 생각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잘못 봤더라고요. 결혼하고 시부모 간병하며 시집살이 하다가 애 낳았는데 나가라대요. 저보다 1살 더 어린 여자랑 와서는. 아이 엄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입을 꾹 닫고 눈만 껌뻑였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얘기가 너무 무거워서 불편하셨죠. 차 2번 마셨다고 선생님이 편해졌나 봐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진환이랑 너무 행복한걸요. 아, 네네. 그럼요. 진환이 진짜 생각도 깊고 착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아, 참. 아까 진환이가 얘기해줬는데 진환이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아, 네. 시험 보면 곧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 한 번 못 보내줘서 미안했는데 너무 고맙죠. 아이의 엄마는 뿌듯하면서도 슬픈 눈으로 진환이의 방문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비록 체육 선생이지만
제가 봤을 때 진환이는 나중에도 엄청 공부 잘할 거예요. 어머, 그럼 너무 좋겠네요. 벌써 시간이. 제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식사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별거 아닌 밥상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든 오시면 또 차려드릴게요. 날이 많이 어두운데 가시는 길 괜찮으시겠어요? 이 근처 사세요? 아, 저 버스 타면 금방 가요. 행복동 살아요. 어머, 정말요? 저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그 옆 동네 살았는데. 와, 진짜요? 이거 진짜 인연이네요. 저희 오며 가며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저 행복고등학교 다녔는데. 진짜요? 진짜 행복고등학교요? 저돈데? 저 거기 42기 졸업이에요. 저보다 선배네요? 저 43기요.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무슨 인연이라도 되는 건지 우연치 않게 저랑 같은 고등학교였더라고요. 한 학년 아래면 제 동생이랑 알 수도 있겠다 싶어 물어볼까 했지만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에 얘기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학교 다녔다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선후배를 빌미로 좀 더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뒤 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맛있는 밥 얻어먹었는데 거실 한쪽에 상자가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볼펜으로 보이는 것들이 몇백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건 뭐예요? 아, 집에서 가만히 있기 뭐해서 손 부업 시작했어요. 그냥 문구 포장하는 단순한 건데, 어휴, 쉽게 봤는데 일은 일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다치기 전에 무슨 일 했어요? 저 장난감 회사 다녔어요. 거기서 홍보팀이요. 맨날 PPT 만들고, 홍보 이미지 만들고, 홍보 영상 만들고. 4년 전에 입사할 때 면접 보는데 포토샵 할 줄 아냐고 해서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했다가 들어가서 포토샵 달인이 되었네요. 우와, 잘 어울린다. 그런 일 하셨구나. 아이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체육을 했고 체대를 나왔잖아요. 주변에 체대 입시학원 선생님, 주짓수 학원 선생님, 운동용품 판매자 등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들 많은 홍보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아이 엄마한테 집에서도 그렇게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드는 거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맨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해서 웬만한 건 다 집에서 한다더라고요. 옳다구나 하고 저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일거리를 잔뜩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해도 되는 걸까요? 아이, 그럼요. 다들 홍보 이미지랑 영상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어머님 실력 고려하고 의뢰드린 것에 대한 급여는 그쪽에서 제대로 지급해 드릴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낮추세요. 같은 학교 선후배였는데 어머님이 뭐예요? 아, 그럼 그럴까, 동생? 몇 번 만남이 오가고 마음이 잘 맞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지 한 달쯤이 되었을 때 아이 엄마가 깁스를 풀었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재활센터에 아는 분이 계시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다니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 덕에 아이 엄마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회복을 할 수 있었죠. 아, 그리고 진환이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봤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애들이라면 거의 필수로 다니는 태권도도 한 번 안 배워봤다고 했죠. 제 지인 중에 또 태권도 사범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워낙 친한 친구여서 사정 말하니 얼른 데려오라고.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데 그게 어렵겠냐며 고맙게도 아이가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저희는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밥을 정말 여러 번 얻어먹었거든요. 그게 고마워서 저도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는데 저는 요리 솜씨가 영광입니다. 그러다 문득 제 동생이 하는 가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생 가게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제가 인정하는데 정말 맛집입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만큼 인기도 많고요. 같은 학교니까 서로 알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아이 엄마를 데리고 동생의 가게로 갔습니다. 언니, 정말 동생분 가게 가도 돼요? 손님 많아서 바쁘다며 이렇게 불쑥 가도 괜찮은가? 괜찮아. 누나가 동생 가게 가서 밥 먹는다는데 뭐. 그리고 아직 바쁠 시간도 아니고. 나도 가끔 가서 밥 먹는데 뭐. 진짜 맛있으니까 기대해.
일부러 동생 바쁠 시간 피해서 이른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앞에 줄 선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짤랑 소리가 나는 방울이 달린 문을 열자 주방에서 동생이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누나? 어? 박은아! 최영규? 동생이 아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이 엄마의 눈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동그래졌고요. 둘이 아는 사이구나 싶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뒤를 이어 손님들이 더 들어와서 얼른 자리에 앉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몰아치는 손님들 때문에 동생과 아이 엄마는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궁금함을 못 참았던 제가 아이 엄마에게 물어봤죠. 형규랑 아는 사이야? 네,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언니 동생이 형규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이미지가 너무 다르지. 조금? 형규랑 친했어? 친하진 않았고, 실은 제가 좋아했어요. 뭐? 쟤를? 최형규를? 언니, 형규는 몰라요. 제가 고백도 안 해서.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 오호라, 이런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니 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비밀을 꼭 지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생 가게가 많이 바빠 보이길래 저는 식사 마치고 아이 엄마 먼저 보내고 동생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손님들 다 빠지고 얼른 테이블 다 정리하고 청소까지 싹 끝내고 앉아서 쉬려는데 이제야 주방에서 나온 동생이 성큼성큼 제 앞에 와서 서더라고요. 뭐야? 알고 데려왔지? 뭔 소리야? 뭘 알아? 누구? 은하? 그럼 누구겠어?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야? 아, 그래. 같은 학교니까 알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박은하가 내 첫사랑인 거. 그거 알고 놀리려고 데려온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미리 말은 좀 해주지. 사람 놀라게. 뭐? 무슨 소리야? 네 첫사랑이 은하라고? 은하 첫사랑이 너인 게 아니고? 그건 또 뭔 소리야. 걔가 날 왜 좋아해? 뭐야? 몰랐어? 몰랐던 거야? 이거 우연이야? 아우, 창피해. 둘 다 첫사랑의 짝사랑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쌍방이었는데 말이죠. 저한테는 둘 다 얼굴 빨개져서 얘기하는 게 그저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 다 지난 일이고, 어릴 때 일이고, 이것도 우연이다 생각이 되어서 셋이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셋 다 이게 뭐냐고 너무 신기하다며 깔깔 웃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런데 얘네들 그 옛날 가졌던 감정이 다시 나온 건지, 그러다 한 6개월 뒤에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다더라고요. 저 솔직히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동생 그렇게 사기꾼 여자한테 홀리고 다시는 여자 안 만난다고 했을 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라고. 그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만날 거고 어떻게 믿을 거냐고. 그냥 아무도 믿지 말고 혼자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엄마, 제가 차마 글에 쓰진 못했지만 전 남편에 대한 얘기 다 듣고 정말 쌍욕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고생하며 살았더라고요. 그냥 아이랑 둘이 행복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난다니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싫지가 않더라고요.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사람, 또 너무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기에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죠. 그렇게 제가 응원을 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결혼하고 임신도 해서 다가오는 새해 1월에 왕자님을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 기다려지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 동생과 진한이 엄마가 결혼을 합니다. 둘 다 첫 결혼 때 결혼식 올리지 못했다고 이번엔 꼭 식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내년 5월에 식장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둘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한창 감성 풍부할 막달 임산부라 식장 잡았다는 전화 받고 축하한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앞날에 꽃길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도 건강하게 출산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